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주차 정신역동 이론 시작할 텐데요. 정신역동 이론은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프로이드에 관한 것, 프로이드의 이론에 관한 것, 그리고 다 몰아서 방어기제에 대한 이론으로 정신역동 이론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볼게요. 왜냐하면 방어기제가 되게 많아서 외워야 할 것들 또는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신역동 이론으로서 프로이드의 이론 전반적인 거 보고 방어 이론만 따로 떼어서 3주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역동 이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요. 인간 행동을 정신 내적인 에너지의 역동에 기초해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에너지가 막 이렇게 역동, 움직이는 거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론인데요. 정신역동 이론가에는 프로이드, 에릭슨, 융, 아들러, 그리고 안나 프로이드. 안나 프로이드는 프로이드의 딸이죠. 이렇게 포함돼요. 그래서 앞으로 다 배울 거예요. 에릭슨도 배울 거고, 융도 배울 거고, 아들러도 배울 거고, 안나 프로이드가 그 방어 기제를 체계화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어 기제만 따로 제가 이 정신역동이론 2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의 특징, 그리고 프로이드 이론의 주요 개념, 그리고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이 내적에 있는 그 성적 그 발달 단계, 그리고 프로이드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이렇게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이드의 이론의 특징 먼저 인간감. 프로이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간 행동의 근원은 무의식 속에 있고 인간은 비합리적인 무의식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 무의식에서 시켜서 하는 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기 아동기의 기본적 성격 구조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성인기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동기를 되게 영유아기를 되게 중요시하고 엄마와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죠. 왜? 성격의 구조가 결정되면 성인기에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역동, 심리 역동, 갈등하는 존재다. 자, 그리고 주요 개념으로서는요, 지형학적 모델. 이건 뭐냐면, 이게 정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끔 가시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지형학적으로, 모델로. 그래서 뭐 의식, 무의식 이렇게 빙산의 일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정신의 세 가지 수준에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가시적으로 만들었다. 인간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어떻게 가시적으로 만들었다. 그게 지형학적인 모델. 그러면 첫 번째로 의식은 뭘까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을 의식. 그리고 정신세계의 극히 일부만이 의식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의식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의식은 좀 극히 일부분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쵸? 정신생활의 중심이 아니며 의식은 뭐가 정신생활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무의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신생활의 중심이 아니며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빙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식해서 말하는 것은 내 내면을 더 잘 못 말해줘. 내 내면을 더 잘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무의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중심에 있는 그 무의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무의식이 내 안에 나를 더 잘 알게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전의식.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의식되지 않으나 조금만 좀 노력하면 의식이 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기억을 뭐라고 한다? 전의식이라고 한다. 지금 그거 뭐지? 뭐였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떠오르는 거. 그것을 전의식, 이용 가능한 기억. 그래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겠죠. 지금은 의식했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 안 나지만 그거 뭐였더라? 그거 있었는데 하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그거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뭐였지 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뭐라고요? 전의식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의식. 정신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의식의 하부에 존재하는 정신세계로 본능, 충동, 억압된 관념 등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본능을 무의식이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전혀 인식되지 않지만 인간의 사고, 행동을 결정함으로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무의식을 반드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무의식적인 내용은 변장되고 상징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상이나 꿈, 전이 등을 해석하거나 자유연상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아주 꽁꽁 숨겨져 있고 그것이 나올 때 변장돼서 나오거나 상징화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자유연상법을 이제 사용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심리미술에서는 아주 많이 내 무의식을 드러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네. 그림을 보면서 변장할 수 없잖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면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내 무의식이 다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미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적인 모델은 프로이드는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지정학적인 무의식, 전의식, 의식만으로는 인간의 정신을 역동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성격 구조가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 행동은 이 세 요소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다라고 보았어요. 내가 원초화를 더 원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거고, 내가 자아의 중심이 된 사람인가, 자아를 더 원하는가 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초자아를 더 원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겠죠.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원초화. 원초화는 출생 시부터 존재하며 전생애 동안 성격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본능을 권장해. 그리고 무의식 수준에서만 존재해요. 그리고 쾌락의 원천을 따라 내가 좋은 대로만 하는 거죠. 즉,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쾌락과 충동에 따라 행동하려 하는 거죠. 나 먹고 싶어? 그럼 그냥 먹는 거야. 나 싸고 싶어? 그러면 그냥 안 보고 싸는 거야. 그쵸? 그리고 긴장을 해소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반사 행동과 1차적 사고 과정을 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내가 원하면 하는 거야. 두 번째로 자아는 성격의 실행자, 집행자, 조종자, 중재자이자 마음의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 현실과 초자아의 제한을 고려하여 원초아의 욕망을 표현하고 만족시키는 정신기제다. 그리고 본능을 통제하거나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 적응하도록 한다. 그래서 생후 4에서 6개월경 원초아로부터 분화되어 생겨나고 원초아로부터 에너지를 빌어서 환경의 요구에 반응해요. 그래서 자아의 모든 힘은
원초화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초화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뭐가 돼요? 자아.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타협할 줄 아는 것. 현실과 타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아. 그리고 자아는 원초화와 달리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을 모두 가진다. 자아는 의식적인 거,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내려고 하는 전의식, 그리고 내 아주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도 내가 이거를 원하지만 나는 이거를 안 하고 이걸 할 거야. 이렇게 조절하는 게 뭐라고요? 자아. 그래서 자아는 2차 과정 사고를 하는데 1차 사고 과정은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1차 자아 현실을 따르는 건 배고플 때 음식을 그냥 떠올리는 거. 그리고 2차 과정 사고라는 것은 배고플 때 실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해내는 것. 이게 2차적인 거. 아, 내가 배고파. 1차적인 거. 내가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거. 그쵸?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구하는 거. 2차 사고 과정을 하는 거죠. 초자아. 초자아는 사회 규범과 행동 기준이 내재화되어 있어요. 내 내면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혹은 또는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특히 남근기 만 3에서 5세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자신을 동성부모와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아에서 분화되어 초자아가 생겨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의식에 있어서 그것을 조절하면서 내가 좀 억누르면서 뭐가 생겨요? 초자아가 생긴다. 그래서 현실보다는 이상을, 쾌락보다는 완벽을 추구하고요. 초자아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원초화의 성격, 그리고 공격적 충동, 이런 것을 억제하는 거,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하도록 자아를 설득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초자아는 자아와 마찬가지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세 측면을 모두 가져요. 자, 그러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먼저 볼게요. 남근기의 남아가 겪는 갈등이에요. 이제 남근기라고 하면 만 3에서 5세 성기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남아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아는 아버지가 자신의 적대감을 알아채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거세 불안, 자기 성기를 잘라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아가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냐면 억압이나 동일식이나 반동형성. 억압은 누르는 거. 아버지를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막 누르는 거. 동일시는 나도 아버지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반동형성은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근기의 남아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발달한다. 왜? 나를 누르니까. 그리고 나는 싫음에도 불구하고 적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동일시하려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도덕률과 가치를 내면화하고요. 그래서 양심이 발달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상이라고 여기면서 아버지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아 이상이 발달한다라고 합니다. 엘렉트라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남근기의 여아가 겪는 갈등. 그러니까 여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나머지 엄마한테 적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이 시기에 여아는 남근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남근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남근 선망.
프로이드가 만든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남근을 뺏어서 갔다는 적개심을 이제 갖는 거예요. 엄마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적개심은 엄마한테 들키면 엄마한테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방어 기제를 보인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는 달리 엘렉트라 컴플렉스의 해결 과정을 명쾌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세 불안과 같은 강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여아의 경우 초자아의 발달이 남아보다 이제 약하다. 막 이렇게 내가 느끼면서 막 내가 억누르면서 억압하면서 초자아가 발달한다라 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억압하고 아버지랑 동일시하면서 초자아가 나온댔잖아요. 그런데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이렇게 억압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명쾌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자아 발달이 남아보다는 좀 약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도덕성이 남아보다 이제 떨어진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건 좀 여성을 좀 비하하는 거이기 때문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러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자는 두 가지 하위 체계를 갖고 있어요. 양심이나 자아 이상. 그래서 초자에는 양심, 자아 이상이 있는데요. 양심은 부모의 처벌을 통해서 발달을 하고 부모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한 것, 그리고 이 때문에 아동이 처벌받는 것과 관련이 돼요. 자아 이상은 처벌과는 좀 멀고요. 부모가 아동을 인정해주고 보상해줄 때 발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동에게 자부심을 이제 갖도록 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것이 뭐다? 자아 이상이다. 자, 이제 프로이드가 정신의 세계를 처음에는 가시적으로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성격에 대한 걸 구조로 또 보여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모델인 거예요. 근데 그 경제적인 모델에 있어서는 에너지 배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본능에는 충동과 욕망이 있다는 거. 에너지 배분은 이건 거예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이렇게 닫혀 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외부와 이렇게 에너지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싸우는 거야.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그 에너지의 양은 일정한데 그 일정한 그 에너지를 어디에 더 많이 배분했느냐, 이 세계가 골고루 있느냐, 원초화에 많이 있고 자아나 초자아는 요만큼 있느냐, 아니면 자아가 이만큼 많고 초자아가 조금 있고 원초화도 아주 조금 있느냐, 아니면 초자아만 이만큼 있고 자아나 원초화는 작느냐, 이렇게 내가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성격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아가 원초와 초자아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정하여 에너지 체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건전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굵직하게 원초화와 초자아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정할 때 건전한 성격을 이룬다. 초자아가 너무 커도 너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원초화만 너무 강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렇겠죠. 자, 경제적인 모델 두 번째로서 본능은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본능은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자신의 긴장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는데요. 인간 행동은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내 본능을 발산하면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본능에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삶의 본능은 에로스, 사랑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적인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고 종족, 번식을 책임지는 힘, 에로스의 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배고픔, 목마름, 성적 충동 등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본능 중에서도 인간의 성격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적 본능이다. 우리 삶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성생활인 거잖아요. 생활. 삶의 본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특히 성적 본능의 에너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리비도라고 한다. 자, 삶의 본능은 에로스라고 이야기했죠. 삶의 본능은 에로스. 근데 그 안에서 성적인 본능의 에너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리비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죽음의 본능은 타나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괴적인 본능, 공격성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 행동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본능에서 나온다. 용어로는 타나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프로이드는 그 리비도가 이 성적 충족을, 그 성적 만족감이 이 발달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어디에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간 발달을 5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의 특징, 어디에 몰려져 있고 그 특징은 어떠한지, 그리고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의 특징을 보면 모든 인간이 이러한 심리 성적 경험을 하고 이 단계는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이다. 우리 집 아이나 옆집 아이나 이런 걸 다 따른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다 이런 걸 따른다. 이런 발달 단계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단계별로 본능적인 리비도, 이 성적 에너지, 리비도의 만족을 추구해야 하고 그 충족 정도에 따라서 성격과 행동이 결정된다. 그래서 특정 발달 단계의 만족 정도가 지나치고 또는 부족할 때 고착 또는 퇴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후 첫 5, 6년까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경험이 성격 형성에 결정적이다. 그래서 이후 성인이 돼도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발달 과정에서 각 단계들은 서로 중복될 수도 있고 특정 시기에 두 단계가 공존할 수도 있다. 구강기이면서도 항문기이고, 항문기인데 또 구강기의 성격을 띌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구강기. 출생부터 생후 18개월까지 시기이고요. 이 시기에는 입에 쾌락이 주요 원천이다. 그래서 입으로 빨고 깨무는 자극을 통해 쾌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가 나기 전까지 0에서 8개월은 빠는 것, 이가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간질간질 하면서 이제 유치가 나오면서부터는 8에서 18개월까지 깨무는 것에 쾌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각각 구강 동저족, 빠는 거, 구강 동저족 단계 전기, 그리고 이렇게 깨무는 거, 이제 이가 나면서 깨무는 거를 구강 공격적 단계, 후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구강기에 빠는 것에 또는 이런 깨무는 것에 쾌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거기에 불만이 있을 때, 이 역동, 내 안에서의 역동이 불만이 있을 때 구강기에 고착 때는 현상이 보인다. 구강기에 머물러져 있는 성격 형성이 된다. 이런 건데요. 구강기의 고착은 구강 동저적 단계에서는 빠는 욕망을 충족하는 것 때문에 문제. 내가 빨고 싶은데 더 못 빨아. 이랬을 때 과잉이나 결핍. 나는 이제 빠는 것이 충족되고 괜찮은데 더 많이 빨게 계속 빨게끔 한다든지 이럴 때 과잉이나 결핍이 발생하면 구강 의존적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고착되게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구강 의존적 성격. 그 다음에 구강 공격적 단계에서는 깨무는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과잉이거나 결핍이 발생하면 구강 공격적 성격으로 고착이 이제 발생한다. 이거 하나하나 또 살펴볼게요.
그래서 구강 동조적 단계, 빨기라 그랬죠? 구강 동조하는 거. 그리고 구강 공격적 단계는 깨무는 거. 그래서 그 구강 동조적 단계의 특징은 양육차를 통해 본능적인 만족을 얻고요. 양육자의 존재를 자신과 분리시켜 인식시키지 못해요. 엄마가 먹으면 나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먹으면 오히려 엄마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고착의 결과 그런 구강 의존적 성격은 낙관적, 의존적, 수동적, 좀 미숙, 불안정, 그 다음에 잘 속는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지나친 요구, 그리고 손가락 빨기 등 태행적 특징이 나타난다.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아동기에도 이런 성향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프로이드적인 입장에서는 구강 의존적, 이 아이가 빨기에 만족을 못했거나 빨기가 너무 과잉하게 됐거나 하는 입장이고요. 구강 공격적 단계는 이제 깨물기 단계로서 특징은 자신이 어머니와 분리된 존재임을 인식하고요.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면 개별화와 대상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을 했으면 엄마와 나에 대한 거,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강 공격적 성격에 고착이 되면 논쟁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비꼬기나 너무 수다스럽거나 독설이거나 타인을 이용하거나 또는 지배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보인다.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아동 청년기에 이런 성향들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구강 공격적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 살면서 너무 의존적이며 너는 구강기냐? 또는 너무 비판하고 너는 구강기가 좀 잘못됐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심리적으로 프로이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 항문기. 항문기는 18개월에서 만 3세까지이고요. 이 시기에 성적으로 가장 흥분되는 신체 부위는 어디라고요? 항문. 그래서 배설물을 보유하거나 방출하면서 이제 성적인 쾌감을 얻는데요. 이 시기에 배변 훈련은 자아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요. 아이는 배변하고 싶은 욕구, 아무 데서나 그냥 내가 원하는 때 배변하고 싶은, 방출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화장실에다 해야 돼, 변기에다 해야 돼, 이렇게 훈련이 들어가죠. 그래서 내 욕망과 또는 현실과 이렇게 막 조절하면서 뭐가 생겨요? 자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과잉, 지나치거나 너무 결핍되면 항문기에 그런 성향이 결핍되면 항문기에 고착될 수 있는데 그 항문기의 고착이라는 것은 항문기의 욕망 충족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랬죠. 너무 보유하고 싶거나 너무 아무데나 막 하고 싶거나 그래서 항문 공격적, 항문 폭발적, 그리고 보유하는 건 뭐예요? 항문 강박적, 이런 성격으로 고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항문 공격적 성격,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이렇게 응가하는 거, 그쵸? 그런 성격, 항문 보유적 성격, 응가를 못해, 막 응가 못해가지고 그냥 막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성격 한번 볼게요. 항문 전반부에, 그러니까 항문기 들어서면서부터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배변 훈련을 강조하고 막 청결을 강조하고 이러면 적개심으로 오히려 요만큼 저기다 조금 쌌다가 저기다 조금 쌌다가 여기다 조금 쌌다가 기저귀에다 또 조금 넣었다가 갈아주면 또 조금 넣었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잔인, 파괴적, 난폭, 적개심, 의심, 이러한 성향으로 나타난다. 성인기에 됐을 때 항문기에 고착된 사람이. 그리고 항문기 후반부는 어떤 거냐면 또 지나치게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배변을 보유하는 거야. 오히려. 그리고 넣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보유를 하고 너무 힘들어 넣기가. 예.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아동기에 인색하거나 지나친 청결, 고집, 완고함, 시간과 질서에 지나치게 엄수하는 사람,
막 시간 칼처럼 지켜야 되고 막 질서 칼처럼 지켜야 되고 이런 지나친 엄수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인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남근기 3세에서 5세이고요. 이 시기에 유아의 리비도는 어디로 가 있어요? 이제 성기기. 그런데 그 성기기가 지금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성적 욕구 말고요. 그냥 이 성기에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근기의 두드러진 갈등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예요. 이것은 유아가 이성 부모에게 강한 성적 욕망, 에러스, 그리고 동성 부모에게는 적대감, 타나토스를 품는 데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이다. 우리 앞부분에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이 시기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고 이제 이후에 커서 성행위와 사랑의 표현이 가능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남근기에 고착된 성격이 형성돼서 잘 못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남근기에 고착된 성격 유형은 남녀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경소하고 또는 과시적이고 야성적인 성향, 강함과 남성다움을 나타내는 경향으로 나타내고요. 여성은 이제 성관계에서 순진해 보인다든가 결백해 보이지만 유혹적이고 경박한 경향으로 혹은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죠. 여아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이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잠복기입니다. 만 6세 이후 사춘기 전까지는데요. 이때는 정말 요동이 덜한 거죠. 잠복기,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잠복기. 이 시기에 새로운 성감대는 나타나지 않으며 성적 본능, 성적 에너지, 리비도는 무의식 속으로 잠복한다. 그래서 원초화는 약해지고 자아와 초자아가 강력해진다. 그래서 리비도는 승화되어 지적 관심으로 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리비도가 막 이런 역동이었었는데 오히려 공부하는 쪽에 지적 관심, 운동, 동성 친구 간의 우정으로 전환되고요. 특히 동성의 또래와의 집단을 형성하고 이성의 또래는 이제 배타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막 2학년 때, 3학년 때 어때요? 막 줄긋잖아. 책상에. 우리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복기에 고착된 성격은 어떠냐면 이성에 대해 정상적인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것. 여기에 고착이 되면 남자 더러워 막 이렇게 여자 이상해 막 이렇게. 프로이드는 잠복기 발달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 무의식이 드러나서 그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생식기, 사춘기 시기이고요. 사춘기 시기에 이르면 생식기관이 발달하고 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성적 충동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신체적, 생리적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동기 동안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던 성적인 관심과 에너지가 의식의 수면으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새로이 분출된 성 에너지는 동성에게로 향하다가 점차 이성에게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생식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진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상적인 생식기 성격 발달을 위해 근면을 배우고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어야 하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충동대로 하는 거 아니다. 특히 생식기 시기에 우리 사춘기 청년의 때에 그 충동적인 것을 좀 조절해야 자기 스스로 조절해야 문제가 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요즘에 인기 있는 말로 뭐라 그래? 북한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래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무서워서
너무 충동적이라, 그쵸? 그런데 이 시기에 그 충동을 좀 조절하면서 이제 근면하고 또는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사춘기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의 공헌과 한계를 살펴보면요. 정신분석이 공헌한 바. 예.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성격 심리학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인간의 성격, 행동을 읽어주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비판하는 바는 정말 많지만 지금 비판이 많으면서 이게 쓸모가 없으면 여러분이 배울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판의 요소들도 많지만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도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성격 발달에 있어서 많은 것을 예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겠죠.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의 한계, 그리고 비판을 보면 성적 욕망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성적인 그 리비도만. 그래서 인간을 성욕, 과거의 경험, 무의식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를 좀 무시했다라는 거. 수동적인 부분이 있죠. 이 무의식이 끌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자아의지로 오히려 내 무의식을 더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존재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 소극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무시한 면이 있다. 그리고 여성의 성격 발달을 설명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우리 엘렉트라 컴플렉스에 있어서 뭐예요? 도덕성이 남자보다 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남근 선망. 그 남근을 선망한다라는 입장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편견이 이제 그 안에 많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병리 환자 대상의 심리치료에 기초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만들 때요. 정신병리 환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상 증후군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상인의 발달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과학적 검증이나 설명이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문화가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거. 이제 문화가 성격 발달에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이 밝혀지면서 더더욱 프로이드 이론에 있어서는 문화가 성격 발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라고 비판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 사회복지 실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기여점을 보면 개인의 과거 경험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진단주의 학파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현실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지금의 행동은 과거에 이 사람이 받았던 상처, 이 사람이 받아왔던 그런 환경, 이 환경이 지금의 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슬러서 볼 수 있게끔 그런 학파, 진단주의 학파에 영향을 미쳤고요. 문제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는 거. 어떤 원인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 거야 라는 직선적 원인론 그리고 결정론적 인간관을 제시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는 얘가 어떤 못돼서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성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그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초기 사회복지 실천 이론이 과학적 체계를 잡아가는 기초를 제공한 거죠. 그런 단서를 통해서 환경을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된다. 특히 영유아계의 환경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기초를 잡아가는 데 기여를 했고 생애 초기 경험 중 감추어진 정신적 외상을 밝혀내는 과정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상정하는 데 기여했다. 이제 그 대상자에게 이 사람이 생애 초기에 어떤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외상을 좀 알아내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진단하고 치료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정하는 데 기여를 한 거죠. 개별 사회복지 실천에 과학적인 기반을 형성했다. 그리고 의료 모델을 적용하여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를 치료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점에 기여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이 사회복지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판을 보면 인간의 의지보다는 무의식적 충동을 강조했다는 거, 결정론적 인간관과 실천을 조장하여 사회복지 실천상의 불균형을 좀 초래했다라는 거. 이거 이런 거지. 벌써 다 결정돼 있어. 아유, 그렇게 살게끔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사회복지를 왜 해? 아닌 거죠. 그쵸? 사회복지 실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꿔주면, 지금 상황에서 바꿔주면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개인의 심리 내적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환경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우리 앞부분에 살펴본 거와 중첩이 되어서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 퀴즈 5문제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의식은 개인이 어느 순간에 인식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어느 순간이든 그 인식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전의식은 즉시 인식되지는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될 수 있는 영역, 전의식. 무의식은 인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 4번째, 인간 정신활동의 중심은 의식? 이거는 아니죠. 그쵸? 프로이드는 수면 아래 잠겨있는 무의식인 것들은 정신생활의 중심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2번째, 프로이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세 불안과 남근 선망은 주로 생식기에 나타난다? 생식기에 나타나나요? 아니죠. 그리고 치료의 주 목표는 개성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쵸?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를 말한다? 어떤 걸까요? 옳은 것이에요. 여기서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 거세불안과 남근선망은 언제요? 남근기고. 개성화는 융이. 이거는 개성화를 말하지 않았어요. 개성화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이 없는 거지만 관련이 없는 거니까 프로이드 이론에 간 옳은 거니까 선택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리비도는 성적 욕망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과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얘기 우리 했죠. 그리고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학문 보유적인 성격이 형성될 수 있죠. 그쵸? 초자아는 성격의 실행자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이다? 그럴까요? 생식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지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3번 성격의 실행자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은 초자아가 아니라 뭐다? 자아이다. 자아. 4번째, 다음은 프로이드가 제시한 발달 단계 중 어느 단계에 고착된 성격 특성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난폭하고 적개심과 의심을 많이 하는 단계. 어느 단계예요? 그쵸? 학문기. 학문기에 고착된 성격은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난폭하고 적개심과 의심이 많다. 그 학문기 중에서도 어떤 단계죠? 학문기에서도 학문 폭발기, 막 이렇게 폭발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학문 전반부에 있는 학문 폭발적 성격. 다섯 번째, 프로이드 이론의 자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아는 이성적인 부분이다. 맞죠?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을 모두 가진다예요. 맞죠? 자아는 현실의 원칙을 따르죠. 자아는 1차 과정 사고를 하나요? 1차 과정 사고를 하는 건 뭐예요? 원초화. 1차 사고 과정 원초화. 자아는 2차 과정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예, 자아는 2차 과정 사고를 한다.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본능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현실적 사고에 입각하여 욕망을 만족시킬 대상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이고요.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